네, 2부입니다. 인생은 드라마. 비밀의 숲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비밀에 대한 이야기인가 좀 점점 비밀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사부님 진행을 해주시죠. 네, 1부 때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 드라마에 대한 예찬론들을 펼쳤고 2부 때에는 그럼 과연 이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들이 있었길래 얘가 그렇게 예찬을 했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사부 예전에 영화 선정도 리틀 포레스트였는데 저도 처음에 비밀의 숲이라 그래서 뭐 어쨌든 판사가 직장 때려치고 와서 농사 짓는 이야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숲을 좋아하시네요. 네. 어떻게 숲으로 겹치네요. 네.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워낙 많았던 드라마인데 이게 되게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게 황시목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보는 이로 하여금 가끔씩 얘가 그래도 감정이 있네? 라고 조금 감정선들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황시목이 대부분 무표정이거든요. 무표정인데 웃는 장면들이 몇 개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웃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사람의 그 중학교 때 동창이 있어요. 중학교 때 동창이 있는데 그 이제 황시목한테 직접적으로 폭력 이렇게 당한 동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이 황시목은 검사니까 만나가지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때랑 다르게 얘가 변한 게 없고 도도하고 지잘난 그거만 알고 사니까 이렇게 같이 걔는 혼자 술에 취해가지고 황시목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외톨이지. 넌 평생 사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 얘기를 들으면은 주인공이 뭐 이 자식아 하면서 멱살을 잡는데 그냥 여기서 황시목은 맞아? 내 주위에 뭔 사람이야? 네 말이 맞아? 그러고 가요. 근데 역시 감정이 없으니까 저런 거에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했는데 이제 그 배두나 한여진이랑 같이 뭐 수사를 하다가 이제 계속 내부의 비리 같은 게 연관이 돼가지고 서로를 못 믿으니까 이제 그 한여진이 운전을 하면서 옆에 황시목을 태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끼리도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겠냐고, 정말 우리끼리 의심하고 그러는 거는 정말 슬픈 일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조승우가 뭐 아무 배경음악도 안 깔리고 이렇게 웃어요. 혼자 웃는다고? 그래서 저 그거 아내랑 같이 이번 주에 보면서 나는 마지막 회에만 웃는 줄 알았는데 쟤 왜 웃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전날에 제 동창한테 저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평생 너뿐일 거라고. 근데 우리라고 했잖아. 미생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피식 웃는데 그게 아주 잠깐의 장면인데 되게 많이 환기가 되거든요. 나는 포장마차에서 웃는 게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배두나랑 이렇게 하다가 장난치다가. 네, 그 전에 그게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네. 뭐야, 이렇게 웃음이 점점 늘어나. 감정이 없는 애라며. 잠깐씩 웃어요. 웃었나 모르게 피식 딱 웃어요. 그러다 또 집에서 개그 콘서트 보면서 웃고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장면들이 아주 작지만은 전체의 흐름적인 맥락에서 워낙 그런 게 건조하니까 되게 큰 그런 매력 포인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 이제 내부 비리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들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여진이랑 배두나랑 조승우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내부 안에 그런 것들 못 봤냐고, 많이 보지 않았냐고, 그럼 썩은 데를 잘라내고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승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썩은 데는 도려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 썩어가는 걸 전 8년을 매일같이 묵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진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으니까요. 기대하던 사람들만 다치죠. 그러니까 이런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좀 울림이 있었던 대사 중에 하나는 이제 조승우 위에 상사,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이 되고 나중에 민정수석까지 되는 이창준이라는 부장검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검사장이 돼가지고 과거를 회고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적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시작은 밥 한 끼다. 그저 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식사자리, 접대가 아닌 선의의 대접, 돌아가며 낼 수도 있는, 다만 그날따라 내가 안 냈을 뿐인 술값, 바로 그 밥 한 그릇이 술 한 잔의 신세가 다음 만남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거부한다. 인사는 안면이 되고 인맥이 된다. 내가 낮을 때의 인맥은 힘이 되지만 어느샌가 약점이 되고 더 올라서면 치부다.
첫 발에서 빼야 한다. 첫 시작에서. 마지막에 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폐의 숲들이 무엇에서 시작이 됐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회의 상부 구조 안에서 빽빽하게 이런 사람들이 뭐 혈연지연 학연 이런 걸로 얽혀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둘러둘러 알고 나쁜 놈들이 서로 친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든 시작은 그저 밥 한 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거를 회고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접대를 받긴 했지만 2차까지는 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로비스트한테 이제 접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밥 한 끼의 인연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전에 얘기를 한 거죠. 이 모든 시작이 밥 한 끼라는 게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럼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밥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한테나 얻어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대가가 없는 그건 없다. 다른 사람의 선의라는 건 없기 때문에 밥 한 번 얻어먹었으면 니도 한번 사라는 거죠. 최근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뭐 비밀로 치부할 것도 아닌 게 교회의 부패상에 대해서. 근데 교회도 결국 사람 모임되고 교회의 어떤 집단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도 모이다 보면 결국 조직화되고 정치 집단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부패상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뭐 감찰 집단도 그렇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데라 만나자고 이제 갑자기 연락을 하는 거죠. 좀 이렇게 자라나는 새싹이라든가 좀 이렇게 날석에 뭔가 좀 의로운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때로는 이제 유추도 불가능한 사람이 그냥 선의로 밥 한 번 먹자 그러고 맛있는 막 밥 사주고 그냥 이렇게 뭐 요즘에 뭐 좀 어렵지 그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떤 이슈도 얘기 안 하고 돌아가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연결이 되는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던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자리들이 있다 공공연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7일을 제대로 못하는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이유고 네. 나를 후원해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데 그쵸. 나를 파송해주고 나를 맞아요. 후원해준 교회가 뭐 아들에게 그쵸. 담임 목사직을 물려줬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대놓고 얘기해서 이제 명성교회 얘기가 뭐 이건 뭐 공공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근데 그 명성교회에서 그동안 후원하고 막 이렇게 도와준 개인 집단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많다라는 그쵸. 거예요. 물론 선의로 줬겠지만 처음부터 뭔가 큰 포석을 누린 건 아니고 받은 사람들도 너무 감사하게 한 회도 아니고 한 회만 받아도 이 뭔가 여기 목구멍에 뭐가 맺힌 것처럼 이렇게 간질간질할 텐데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과연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평가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과 그 단체에 대해서 가장 어려울 때 계속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막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그게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걸 또 악용해서 일부러 판을 까는 사람들도 있고 미리 욕받을 것 같으면 미리 이제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죠. 밥을 한 끼라도 먹이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넷 중에서 한 명이 진짜 뭐 밖에서 봤을 때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했어.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쉽게 얘기하죠. 그 짓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만 넷 중에 한 명이 그랬다라면은 맥락을 읽게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감싸주고 편을 들어주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뇌물이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 높은 자리에 있는 꼭 사람한테 상하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도와주시면 제가 뭐 이 돈 봉투를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와서 당신한테 이거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들면 뭐 내가 전셋집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뭐 대학을 간다든지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냥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래요. 도와줬어. 그게 나중에 내 뒷덜미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청취자분들도 쟤네는 뇌물을 받냐? 그러니까 뇌물 받는 사람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이 뇌물과 선의의 사이에서 선을 긋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맥이라는 게 되게 긍정적이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어떤 목표처럼 느껴지지만 궁극적인 상황에서 그게 올무가 되고 치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고
생각할 게 되게 교계의 맞아요. 이슈와 연결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맞아요. 됐던 것 같아요. 나 예전에 무슨 형사수첩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다큐 같은 거 봤는데 어떤 되게 유명한 형사가 있는데 어떤 청렴 결백 이렇게 이런 걸로 정직한 걸로 되게 유명한데 뇌물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서 그 사람이 뒤집어 쓰고서 이제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자리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 전에 담당했던 지역이 있었었는데 어디냐면은 남대문 쪽에 그 룸살롱이 있는 그 길에 이 사람이 원래 일을 했었던 거야, 이 형사가. 그래서 PD가 카메라를 들고서 가가지고서 그 룸살롱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가서 그 형사가 뇌물을 받았다. 그 사람 가서 이번에 감옥에 간다고 했더니 그 룸살롱 사장들이 다 하나같이 그 인간이 돈을 받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 인간은 자기 밥 사준다고 설렁탕 한 끼 먹어도 자기 거 밥값 내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내가 추석 때 쌀가마 보냈더니 쌀가마 어깨에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집어던지고 간 사람인데 세상 모든 경찰 돈 받아도 그 인간은 돈 안 받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경찰을 룸살롱 사장들이 막 옹호를 해주는 거야. 그 인간은 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인간이라고. 지금 이거 밥 한 끼로부터 시작한다 했더니 밥 한 끼도 안 얻어 먹었던 그 경찰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밥 먹을 때 제 거 제가 내려고. 너는 늘 얻어 먹잖아.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약간 민폐를 끼친다든지 내 몫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강박이 있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렇다고 신세 지는 것을 거부하거나 남한테 신세 지는 것을 전혀 못 견디는 사람으로 살라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맥락은 뭔가 내가 약간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네, 그래서 내가 낮을 때 인맥은 힘이 되지만 어느샌가 약점이 되고 더 올라서면 치부다. 이 말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인맥 없이 이렇게 감정 없는 사람들이 다 검사를 하고 판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의사를 해야 되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서의 정직성 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사회가 관계적으로 썩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도려내고 철두철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좀 완전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죠. 뭐 그치? 좋은 인맥이 있잖아요. 그 좋은 인맥이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인맥이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 더 냉철해질 수 있느냐 그 관계 앞에서.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제 정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것이 인맥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관계. 그 인맥의 시작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던 밥 한 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맥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의 구현을 하려고 할 때 특히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검사들이 그 인맥으로 인해서 하나 둘 양보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질문이 여기 나오는 황시목은 이제 감정이 없는 상태로 그 비밀의 숲으로 그 직진을 하는 마치 정의의 투사 같은 모습인데 이 사람은 감정이 없고 그런 이성들만 가지고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계속 궁금한 게 그럼 도대체 정의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뭐 그렇게 외면하지는 않지만은 불의에 대한 인지는 있지만은 그렇게 정의라는 말이 나오면 눈 뒤집힐 정도로 정말 그걸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싸워야 될 일도 없었고 정말 그렇게 지켜야 될 정도로 막 투사적으로 한 적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는 여기 이제 극 중에서 계속 보면서 와 정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건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닌데? 저는 정의가 신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난 정의를 수호해야겠다. 이 땅을 정의롭게 해야겠다. 그러나 여기 이데올로기적인 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더 추구를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지. 가다가 보니까 끌려가는 것들도 있고. 근데 또 동시에 환경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정의롭게 살 생각이 없었어. 근데 여기서 그냥 나름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너무 복잡한데?
좀 불의에 대한 뭔가 치명상을 입게 되면 정의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고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조금 더 원칙주의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라난 환경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특정한 계기가 없지 않는 이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투신한 사람들 가운데 검사나 기자나 이런 분들 가운데 되게 많거든요, 은근히. 근데 그게 검증되지 않은 정의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이 주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그렸고 이상적으로만 그렸던 정의였는데, 그게 자기 삶의 실존으로 들어오고 유혹들이 다가왔을 때 거기서 이제 비로소 정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은 다 쓰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과연 황시목이 진행했던 그런 정의감 구현은 그게 정말 정의였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되게 판타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감정이 거세됐다라는 거잖아요. 아무 계기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의를 구현해야겠다라는 계기도 맞아요. 없고 이념적인 판단도 없고 신념도 없어요. 단지 자기 앞에 있는 것들 감정을 거세한 상태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것조차도 없다 보니까 황시목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의롭게 보여지는 것이지, 원래는 이게 정의는 아니잖아요. 맨 서두에 얘기했지만 감정을 실지 않고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는 정의는, 그거는 기계적 정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문에 지금 황시목이 구현하는 이게 정의라고 표현되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의미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의라고 표현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 부각시키고자 하는 주제를 보다 더 감정을 거세해야만 정의 구현이 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원래는 감정이 거세되면 정의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참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아요.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구나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정의가 아닌 것, 이런 거는 별로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얼마나 타협하지 않느냐, 이거를 저는 이 드라마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시목은 타협을 한다라는 거는 저 사람 때문에 관계를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귀찮기도 하고 내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막 타협을 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또 황시목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으니까 타협하지 않는 인간이거든요. 여기서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특검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네 의지로 끝난 게 아니라 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캐야 되는데, 더 많은 고구마를 캐내야 되는데 중간에 그거를 멈추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황시목 검사의 이제 조사관들이 있잖아요. 그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브로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해결하지 못했는데 조사한 그 파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특검은 끝났는데. 그래서 이 조사관이 이거를 황시목 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안에 캐내지 못한 그 브로커의 손길이 닿은 뭐 버스회사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전달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 조사관이 그 파일을 뺏어서 캐비닛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냥 묻고 가자 이거예요. 왜 특검이 끝났겠느냐, 이걸 더 캐봤자 황시목 검사나 우리한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특검이 끝난 거다, 이러고서 그냥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황시목 검사한테 보여줬다면 이 사람은 타협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였냐면 버스 회사에 대한 비리였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예요. 왜냐면은 이 범인이 드러나는데 이 범인이 이 버스 회사의 비리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이 일에 뛰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타협했을 때 그 정의 구현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의도는 이거 작은 거 그냥 덮고 가자였지만, 그 덮고 갔을 때 보이지 않는 피해자, 그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죽음, 피해 대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정의를 어떻게 구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 정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타협하지 않을,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작은 거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까? 타협하지 않으려는 싸움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특검 중에 한 명이 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서 그 멤버들이 다 혼란스러워해요. 어떻게 우리와 울고 웃고 함께 이 일들을 해 나갔던 사람이 범인일 수 있을까 되게 괴로워하고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배두나랑 다른 형사가 막 대화를 하거든요. 사람들 이마에 막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써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남자 형사가 약간 자조적으로 다 똑같지 인간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배두나가 근데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나도 모르는데 가 닿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씨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이제 타협이라는 거는 어떤 무게의 중심을 나와 타인 중에서 타인을 배제하고 나에다가 이제 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래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꼰대 말고 어른 특집 했지만 끝까지 정의로울 수 있는 사람들 보면은 끝까지 타인한테 그 자기의 무게의 추를 놓기 위해서 좀 몸부림친 사람들이 그나마 좀 정의롭지 않나.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행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했을 때 너무 크게 실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후배들이. 그러니까 거대한 정의를 한 번에 구현할 수 한 번 할 수는 없지만 없겠지. 작은 하나의 선택의 중요성 그러니까 그것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저는 여기 나오는 그 이창준 검사가 실행한 거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 나온 이창준이 아까 말했던 조승우 위에 있는 부장 검사였던 사람인데 우병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장인이 한조그룹 회장이고 이 사람이 뒤에서 든든한 백이 돼주니까 이 사람이 검사장이 되고 검사장에서 이제 민정수석까지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탄탄대로를 올라가면서 권력의 힘을 얻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극 중에서 범인일까 아닐까에 대한 의심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범인은 드러나지만은 거의 끝자락에 갈 때에도 심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제가 범인이다. 그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끌고 가는데 결국 범인이 밝혀졌는데도 이 사람은 뭔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말에 가서 다 밝혀지는 거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하기를 창크나이트라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처럼 이 사람이 이 적폐에 대한 구조적인 한계를 깨닫고 뭔가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어떻게 말하면 자기가 진흙탕으로 들어가가지고 진흙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희생을 통해가지고 이 비리들을 결국 다 드러내고 자백하고 자기가 완전히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가지고 이것들이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한조그룹도 한번 뒤집히고 이런 비리들이 밝혀지게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자폭한다고 같이 껴안고서. 그래서 나중에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자폭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뒤집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일부러 감정 없는 검사를 특검으로 지명해버리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설계가 돼 있던 거야. 근데 그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 이 나라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악인의 가면을 자기는 베린 몸이고 한 번 실수를 했거든. 아까 했죠. 밥을 먹어버린 거지. 그렇구나.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황시목은 한 게 없어요. 이 이창준이 다 깔아놓은 그 길로 그냥 설계대로 이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정의라고 하기엔 너무 무해 상태에서 돌진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사람한테 법이 안 들려져 있고 살인자의 칼이 들려져 있으면 아예 반대길로 갔을 수도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창준이란 사람이 한 거는 그럼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회에 그 자살을 하고 나서 그 유서 같은 편지를 남기는데 그 나레이션이 굉장히 길거든요. 제가 다 쓰진 않았는데 한 13분 14분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 드라마 최고 역대급 나레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나레이션이 10분이 넘는다고 혼자? 네, 넘어요. 유서를 읽는 건데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라든가 자기가 왜 이런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쭉 쓰는데 되게 구구절절 마음이 동감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현실은 대다수의 보통 사람은 그대로 안전할 거란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붕괴된 후다. 사회해체의 단계다. 19년.
검사로서 19년을 이 붕괴의 구멍이 바로 내 앞에서 무섭게 커가는 걸 지켜만 봤다. 우리 사이가 적당히 오염됐다면 난 외면했을 것이다. 모른 척할 정도로만 썩었다면 내 가진 걸 누리고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몸에서 삐걱 소리가 난다. 더 이상 오래 묵은 책처럼 먼지만 먹고 있을 순 없다. 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다. 기본이 수십 수백의 목숨이다.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누군가 날 대신에 오물을 치워줄 거라 기다려선 안 된다. 기다리고 침묵하면 온 사방이 곧 발 하나 디딜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이제 입을 벌려 말하고 손을 들어 가리키고 장막을 치워 비밀을 드러내야 한다. 나의 이것이 시작이길 바란다. 근데 이게 정의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했던 그런 자기가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몸을 버린 거는 이게 정의냐 그러면은 정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서 이제 창크나이트라고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가지고 황시목이 이렇게 기자회견이 아니라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 모든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이 유서들이 밝혀지고 이창준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보통 얘기하는 대답은 그는 의인이었다. 다크나이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승우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비리 검사였다고? 아니요. 그는 괴물이었다고. 그는 사회가 낳은 또 다른 괴물이었다고. 자신의 어떤 높은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인을 한 살인자일 뿐이라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도 용납될 수가 없다고. 자기는 그를 괴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재밌다. 네, 좀 그렇게 판을 뒤집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 윤과장 통해서 그걸 좀 느꼈어요. 그 괴물성을. 이창준 윤 과장은 누구야? 브로커를 살해한 특검팀 내부에 있던 이창준을 뭐라 그랬지? 검사장? 이창준 검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민정수석. 검사장이 직접 막 손에다가 피를 묻힌 건 아니고 이 사람, 이 윤세원 과장이라는 사람을 약간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었던 비리 버스 회사의 버스에다가 자기 아이를 태웠다가 뭐 타이어도 막 고장 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비리에 약간 세월호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결합돼가지고 결국엔 그 버스가 이제 전복이 되고 불에 타가지고 아이가 죽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복수심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복수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창준이. 너 한 명만 죽이면 도살장에서 뭐 이렇게 개돼지 죽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냐. 너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진짜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자 이래가지고 얘를 약간 그런 칼잡이 같은 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그 특검팀에 소속돼 있다가 결국엔 범인이었다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배두나가 했었던 얘기 속에서 그 괴물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준비해온 게 있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드러난 후에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가가지고 그 윤 과장이 잡힌 다음에 네. 누가 면회를 가? 한여진도 배두나도 면회를 가고 취조를 갔지. 네. 특검들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면회도 가고 뭐 취조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짠하거든요. 이 사람이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한다고. 자기가 제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뭐냐면은 그 버스가 이제 전복이 되고 불에 탔을 때 내 아들이 불이 나기 전에 먼저 죽었으면 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왜냐면 얘가 만약에 살아있어가지고 불에 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는 버틸 수가 없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자식을 가만히 냅둘 수가 있겠냐고. 내가 죽인 게 당연하지 않냐고. 사실 이거는 조금 그 부모의 마음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되게 그래가지고 솔직히 인정. 나래도 진짜로 그러고 싶었겠다. 그런 마음을 했었는데 그 배두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수를 성공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 그 복수를 성공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서야 숨 쉬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배두나가 거기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 자식 난도질한 인간이 숨 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박무성 씨 어머니한테 전해드릴까요? 박무성 씨가 그 브로커. 아니면 김가영 엄마? 이 사람 그 접대를 한 그 여고생의 엄마. 우리나라에 억울하게 자식 잃은 부모 너무 많어. 그 사람들이 다 칼부리 많아? 당신은 그 사람들도 같이 찌른 거야. 어떻게든 제대로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당신이 다 도매급으로 넘겼어.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다 죄짓진 않는다. 네. 다 삼키고 사는데 왜 너는 정당화하느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방식, 그 옳지 않은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 드라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딱 이 부분에서 경계를 지어준 게 되게 고마웠다고 할까? 사실 우린 다 그렇게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면 다 테이큰 출동이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생각해볼 만한 게 여기서 지금 이제 배두나의 대사는 복수는 복수로 이어진다. 그것으로 네가 폭력을 쓴다고 정의가 구현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의가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구현될 때에 복수심이 굉장히 큰 힘이 되기는 하죠. 사실은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울함으로 인한 복수심 때문에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다라고 했었을 때 복수가 다 나쁜가? 라는 생각도 난 드네.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것이 타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배두나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렇게 부조리한 사회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게 살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를 바꾸려고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삼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싸워나가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이창준 그 검사의 마지막 유서가 이게 또 시기적으로 좀 이펙트가 있었던 게 이제 박근혜 최순실 그 사건 이후로 있었던 드라마니까 만약에 그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이 대사를 읽고 이 드라마를 봤으면은 사실 조금 체감 온도가 저는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 비리 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었던 쪽이 어딨어 뭐 그러면서 했을 텐데 이제 너무 큰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고 체감 온도가 완전 높아져 버린 상태에서 이 대사를 들으니까 정말 10분이 넘는 나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때리는 무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게 이것도 제가 정의랑도 제가 거리가 좀 멀지만은 저 이 드라마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력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하잖아요.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걸 위해 가지고 그 로비스트도 사실 그 권력의 힘을 등입으려고 한 거고 거기 있는 수많은 검사들도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고 뭐 검사장 되고 민정수석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를 보면서 저는 살면서 권력이란 거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 있어. 군대에서 병장 됐을 때. 아, 이게 권력이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그게 아니고선 없으니까 도대체 권력이란 뭐고 인간의 욕망이랑 어떻게 맞닿아 있길래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가 손잡고 질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요? 베스트셀러 작가를 질투하면서 근데 그건 권력이 아니잖아요. 순위가 떨어져라. 떨어졌더만. 그러니까. 야, 너 다 지켜보고 있었구만? 네. 아주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권력을 굉장한 특권을 가진 소수, 물론 그게 이제 권력층이죠. 지배 계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된다고 비판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작은 의미에서 특권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 뭐 되게 뻔한 말이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겐 반드시 갑이란 말이지. 아,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잘 찬찬히 훑어보면 나는 반드시 누군가한테는 갑이에요. 너 우리한테도 권력질 하잖아. 너가 언제요? 하고 있어. 뭐 언제? 하고 있어. 너 모르고 언제? 있지만 하고 있다. 보세요. 내가 내가 어떤 언제?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플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행동을 강요하는 것도 특권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나눠주는 것도 특권이에요. 그 내가 뭐 피해 준 게? 역특권이죠. 왜 내 거를 안 달아? 아니 여기서 되게 멋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삼행과 사회에서 이제 이 이창준이라는 부장 검사였는데 이 사람이 딱 복도에 나와가지고 막 조승우랑 이제 영검사랑 막 좀 이렇게 그 서동재라는 검사, 양아치 같은 검사랑 막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래에 있는 딸은 이제 그 검사가 딱 나오더니 여기 계셨군요. 그러더니 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하고 딱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복도에서 모든 검사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더니 일자로 쭉 서니까 그 이제 그 검사장 아래에 있던 그 검사가
우리 사법부에서 8년 만인가 10년 만에 형사부에서 수장이 배출됐다. 이창준 검사장님이 되셨다.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딱 인사를 다 드리거든요. 근데 조승우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숙여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권력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얘기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저는 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도대체 뭘까? 인간이 가장 열광하는 것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열광하는 건 특권이에요. 남다름이거든. 나는 너랑 다르다. 왜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먹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본능적인 죄성이 특권에 그대로 연결돼 있어. 그럼 권력이라는 거는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럼 그때 어느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서 국회의원이 돼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국회의원이 돼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공항에 갈 때 그 국회의원들 이상만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줄 서서 다 그거 이제 뭐 패스포드 검사하고 대기실에서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서 줄 서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거나 비나 아니면 국빈 정도는 그냥 바로 통과해가지고서 라운지에 편하게 앉아있다가 바로 비행기 타고 비즈니스나 이렇게 클래스 다른 그걸로 이제 타가지고 간대요. 그때 내가 국회의원이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선명하게 든다 그러더라고. 국회의원 되면 캐리어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받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게 아니라 그 권력욕의 어떤 정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를 금지시키고 모두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혼자만 누리는 것을 대조적으로 경험할 때 가장 어떤 쾌락이라 그래야 될까요? 좋을까?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지. 네. 왜냐면 지금 내가 지금 특권, 권력이라고 하니까 다른 패널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난 권력이 없는데 특권이 없는데 아니요. 인간한테 있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자기 증명의 욕구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권력인 거야. 그러니까 너랑 나는 다르다. 자기 증명이잖아. 나는 너랑 다르다. 내가 원조다. 장충동 가봐. 다 원조야. 자기 족발이 다 원조래. 그러니까 나는 니랑 다르다라는 거거든. 그 자기 증명을 제대로 가장 훌륭하게 해주는 것 도구가 권력이거든요. 그럼 권력 욕을 느껴본 적 있어요? 늘 느끼지. 너 못 느껴? 그럼 자기 인식이 없는 거야. 그렇죠. 사람은 다 권력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욕의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이거를 이제 위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적 요소로 내가 어떤 점수, 뭐 직능, 기술, 어떤 직위, 뭐 이런 것들로 플러스적 요소로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권력욕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남을 까버리는 거죠. 나보다 더 낮은 자라고 그 어떤 조건을 대서라도. 어떤 그러니까 심지어 나이를 통해서라도 나보다 낮은 놈이라는 것을 내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유희를 느끼는 것이죠. 저는 이건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본능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신랄하게 좀 직면하고 확인하고 완벽한 해소는 안 되겠지만 자기 인식이 꼭 필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김사부가 얘기했듯이 난 권력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좀 고민해봐야 될 영역이 아닐까. 네. 그게 없으면 왜 질투를 하겠어. 네. 그러니까 질투라는 건 내가 가졌어야 할 걸 네가 갖고 있구나. 저놈이 가진 걸 내가 왜 못 가졌지? 그게 권력욕이었구나. 당연하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드라마인 거 어디 뭐 문구에서 봤던 것 같은데,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 줄 아냐고. 제가 소개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건데, 자기랑 비슷해 보이는, 그러니까 월등히 나보다 나은 인간이 앞서 나가는 건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나보다 못나 보이는 인간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사람이 참을 수가 없다고. 그거야말로 그런 아니 그 감정이 있긴 한데 그게 권력욕일까? 당연하죠. 네. 지배욕이죠. 지배욕이 뭐 다른 표현이 권력욕인 거고, 위계를 나누려고 하는 단순히 욕구고. 약간 질투 아니면은 막 이렇게 위축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권력욕에서 그 나오는 모든 거를 통칭할 수 있는 표현이 뭐 지배, 권력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고, 그게 구현되는 현상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위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 동의를 그렇죠. 했는데 이것을 감싸고 있는 게 권력욕이구나. 이거를 머리로 그냥 이렇게 이성적인 문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더 확대해서 설명까지 한다고 치면
부부가 그쵸. 어떤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내가 너 때문에 네가 안 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 권력욕이죠. 왜냐면 내가 왜 이걸 지배하지 못하는가? 로부터 온다고 했었을 때 내가 왜 이 사람 밑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가 이런 것도 권력욕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거 너무 또 확대 해석하면은 뭐 이것도 그러니까 권력 저것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자녀에 대한 부분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맘대로 하지 않는 내 말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나보다 낮은 존재라고 그래 나에게 속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혹은 나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객관화의 감정만 가져도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욕망들의 어떤 해석 중에 하나겠죠. 네. 나는 이거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지독한 어떤 시험이고 욕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수님 같은 경우 보면은 제일 처음에 당한 시험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근데 여기서 단서로 단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거를 증명해봐라라는 그거로부터 시험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직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왜 인간으로서 비참하게 죽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증명을 해라라는 욕구로서 최후까지 건든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인간에게 있는 시험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끝까지 가는 지독한 욕구이고 죄성은 어떤 자기 증명의 욕구, 권력의 욕구 이런 게 아닐까라고 난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럼 우리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 시대잖아요. 외모도 권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꾸미고 더 당연하죠. 수단 삼을 수 있는 거는 뭐 무수히 많죠. 시대가 원하고 세대가 원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으면 만들어낸다라니까요. 자기만 갖고 있는 뭘 가지고서라도 만들어내서라도 나는 쟤보다 높아라는 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이걸로 이제 확대하면 모든 게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인간한테는 뿌리 깊은 욕구일 수 있다는 거죠. 권력욕, 지배욕. 되게 소박한 권력욕이지 않나요? 여기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탐욕스러울 정도로 그런 거 아니라 소박한 것 정도는. 근데 김 사부님이 소개를 한 거잖아요. 밥 한 끼가 시작이 됐다고. 그죠? 근데 그 밥 한 끼랑 이건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거로부터 네. 시작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소박한 그런 권력욕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서민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정도고. 난 조금 근데 필드가 다를 뿐이지 다르다고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거지. 기제는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릇이 큰 거고 우리에게는 그릇이 작을 뿐이지. 그러면 선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 조금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주변에? 나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크기의 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유무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권력력이 없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싶은 아니 거잖아. 아니요, 그렇진 않아. 아까 전에 보니까 인브로가 정리해준 걸 보니까 있어? 나타났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성별 차이는 아니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아닌데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고. 남자들 사이에 그 여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 사이 여자들도 있겠죠.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남자들 사이에는 그 서열 정리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학교 1장 2장. 뭐 군대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다들 돌아보면 그냥 그 어떤 이렇게 우열 다툼, 서열 정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암묵적으로 다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그런 기싸움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는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왜 성경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네가 하는 일이 천국에서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자꾸 자기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분은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욕구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나는 그거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틀리게 해석한다 그래야 되나? 내가 하늘에 상급을 쌓으면 그 쌓은 것만큼 하늘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권력
욕을 자극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10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약간 이 땅에서 행한 어떤 나의 선행이나 어떤 그런 정의로운 행실이 약간 천국에서의 권력 같은 권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거야말로 정말로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지칭했던 그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의 귀결되는 도출이 바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내가 못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은 게 아니라 못 해보니까 정신승리로 귀결하는 어떤 이게 특히 이제 종교의 어떤 부정적,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부정적 소유자는 현실 도피이고 정신승리이고 그런 걸 조장하고 어차피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서 다 결실을 맺을 거야.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도 참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반대적 의미로 내가 나중에 저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거야 라는 미래적 의미에서의 어떤 권력의 표출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잔인한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천국의 상급론은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죠.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권력과 지배 욕구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여기까지 해서 시간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김사부님 마무리 멘트 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밀의 숲 정말 재밌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밀의 숲은 영원히 비밀로 붙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야기 중간중간 내 내면에 있는 욕구 같은 것들, 내가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있던 게 내 속에도 있다라는 거를 좀 찾아보는 면에서 굉장히 유쾌했고 즐거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생겼었어요.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한 인물 그런 스토리 이렇게 전개가 되지만, 결국은 초장에도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게 상식선에서의 정의 구현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법 권력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모든 어떤 비밀이자 어떤 비극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또 나온다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단순히 그게 어떤 재미 때문이 아니라 그 현장에 깊숙이 몰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드라마에서 구현되는 사법 현실이 한국 사법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있기 때문에 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도 뭐 그 재판을 그 어떤 정치 권력에 그거를 맞춰서 막 판단하고, 지금도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는데 셀프로 기각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래서 하루 바삐 이게 완전히 구현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 쓸데없는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법 권력이 추하면 추할수록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장 힘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의 구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 뭐 사실 정의 구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그날을 그렇죠.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래요. 옛날에 개혁 한글판이 맞아요. 세로형으로 있을 때 생각이 안 나. 네, 옛날 사람입니다. 네. 서 과장님. 네. 오직 공법을 물같이. 비밀의 숲인데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네. 아주 은혜롭네. 우리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네. 저는 이 드라마에서 아까 허지용 씨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팽팽하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황시목을 중심으로 특검팀이 이루어져가지고 배두난의 집이 옥탑방이에요. 옥탑방에서 막 고기 구워 먹고 좀 거기서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때가 있는데, 그게 되게 따뜻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들을 나중에 추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이 이 드라마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이 드라마는 항상 좋은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 캐릭터에 저 같은 경우 너무 몰입을 하고 빠져가지고 처음에 이제 낯설었던 캐릭터들이랑 정이 생기고 현실 세계의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서적으로 많이 밀착돼 있고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딱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랑 너무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도 물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때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안 좋았던 습관이, 드라마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는 마지막 회를 못 보겠더라고요. 끝나고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드라마 역시 그랬고,
저도 허지웅 씨처럼 정말로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은 좋겠다라는 드라마가 비밀의 숲이었던 것 같아요. 시즌2가 제작될 것 같은 기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작되었으면 좋겠고, 비밀의 숲, 사랑합니다. 네. 비밀의 숲을 통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오래도록 이야기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